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저는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즘 OTT 뭐 봄? 난 진격의 거인 시즌4 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2025년 11월 4주차 박스오피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박스오피스 주말 3일 동안 37만 명 불러모은 위키드 포 굿이 1위로 데뷔했습니다. 11월 28일 금요일까지 누적 관객 수 67만 명 기록 중인데요. 작년 같은 시기에 개봉했던 위키드 그러니까 1편의 주말 관객 수는 50만 명이었습니다. 월요일까지의 누적 관객 수는 65만 명 수준이었고요. 2편의 주말 성적 누적 관객 수 모두 1편에 비해 눈에 띌 정도로 밀리는 형국이죠. 반대로 북미에서는 위키드 포 굿이 잠시 후에 말씀 나눠보기로 하고요. 1편의 최종 관객 수는 228만 명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이로 보아서는 일단 100만은 넘길 것 같은데 200만 돌파는 위키드 포 굿 어려워 보여요. 주토피아2의 기세가 워낙 강해서요. 엘파바는 동물권 증진을 위해 자기 한 몸을 희생했건만 돌아오는 거는 주디의 당근 빠따 세례네요. 야 이거 어떡하나. 2위는 전주 대비 한 계단 하락한 나우유시미 3입니다. 주말 관객 수 24만 명 기록하면서 누적 관객 수 115만 명 넘겼습니다. 150만 관객을 최종 목표로 삼아 봐야겠네요. 설령 150만 관객을 넘긴다 하더라도 전편 나우유시미 2의 최종 관객 수 311만 명에 비하면은 턱없이 모자란 수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9년 만에 돌아와서 100만 관객을 넘겼다는 게 또 어딥니까? 축하 박수 보내겠고요. 3위부터는 주말 관객 수 10,000명대로 떨어집니다. 축하 박수를 몇 주째 보내고 있는지 이제는 감도 안 잡히는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편이 3위입니다. 주말 관객 수 62,000명 찍으면서 누적 관객 수 331만 명을 넘겼습니다. 일단 영화 야당의 최종 관객 수 337만 명은 넘길 듯 보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339만 명도 충분히 도전해 볼만 하겠고요. 다만 현재까지 레제편이 역대 일본 영화 한국 흥행 순위 5위인데 4위 너의 이름은 396만 명을 넘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5등이 어디예요? 그것도 이 어려운 극장 시장에서 대단한 거죠. 4위는 역대 일본 실사 영화 흥행 1위에 등극했다는 이상일 감독의 국보입니다. 주말 스코어 37,000명으로 데뷔해서 현재까지 누적 관객 수 96,000명 기록 중입니다. 일본의 전통 문화 가부키를 소재로 한 작품이라 일본 외의 시장에서도 통할 만큼의 대중적인 작품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함이 따를 수밖에 없기는 하죠. 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반응이 좀 매우 저조하네요. 낯선 소재에 더해서 3시간에 달하는 상영 시간이 흥행에는 썩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걸려있는 극장도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꼭 극장에서 보려고 했는데 이거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본 뒤에 짤막하게나마 감상평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5위는 주말 관객 수 약 2만 5천 명 찍은 프레데터 죽음의 땅이고요. 누적 관객 수는 41만 명 넘겼습니다. 이번 주를 기점으로 종영 수순에 접어들 것 같고요. 6위는 신작입니다. 아시아 프린스 이광수 배우가 주연을 맡은 나 혼자 프린스가 주말 관객 수 2만 3천 명 불러 모으면서 6위로 데뷔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약 5만 명가량 됩니다. 아시아 프린스인데 정작 아시아 문화의 명실상부 중심인 고향 땅 한국에서는 프린스 대접을 못 받고 있네요. 10만 명도 넘기기가 버거워 보이죠? 동남아에서는 터졌으려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예. 북미 박스오피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에 이어 북미에서도 위키드 포 굿이 1위로 데뷔를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모든 면에서 이 편의 개봉 성적이 1편보다 저조했죠. 북미에서는 다릅니다. 엘파바와 글린다가 북미 극장가를 초토화 시켜버렸습니다. 1편의 개봉 첫 주 북미 수익은 1억 1천만 불이었는데 이것도 대단한 거죠. 2편 포굿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무려 1억 4,700만 불, 그냥 1억 5천만 불, 한화로 치면 2,200억 원이 넘는 주말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기세를 몰아서 전 세계 수익은 2억 5천만 불을 넘겼고요. 1편의 북미 최종 수익은 4억 7천만 불이었고 전 세계 최종 수익은 7억 5천만 불이었습니다. 개봉 수익은 1편보다 높았다지만 1편의 최종 수익을 북미나 전 세계에서 포굿이 다 넘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한국 마냥 북미에서도 토끼랑 여우가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위키드 플러스 글래디에이터 2, 위키에이터 조합대처럼 타겟 관객층이 아예 다르면은 쌍끌이 흥행을 이번에도 도모해 볼 수 있을 텐데 위키드 4 굿이나 주토피아 2나 타겟층이 어째 많이 겹치잖아요? 주토피아 2의 흥행세가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는데 과연 주토피아 2가 위키드 관객을 모조리 다 흡수해 갈지 위키드목은 조금 남겨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위부터 주말 수익 100만 불대로 떨어집니다. 위키드 포굿이 이번 주에 다 해먹었다는 거죠. 주말 수익으로 890만 불 벌어들인 Now You See Me 3가 한국에 이어 북미에서도 전주 대비 한 계단 떨어진 2위에 랭크됐습니다. 북미 누적 수익 3,600만 불, 전 세계 수익 1억 5천만 불 넘겼습니다. 시리즈 자체가 북미에서 그렇게까지 높은 수익을 기록했던 적은 없는지라 북미에서의 저조한 성적이 익숙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북미 수익 4천만 불도 넘기지 못한 것은 아쉽죠. 이 편은 그래도 중국을 배경으로 해서인지 중국 시장에서 큰 선전을 거뒀었는데 3편은 그런 것도 아닌지라 해외 수익에 큰 기대를 걸기도 어려워 보이고요. 어중간한 성적으로 극장가의 뒤안길로 사라질 모양인 듯 보입니다. 3위는 프레데터 죽음의 땅입니다. 주말 수익 650만 불 벌어들이면서 북미 수익 7,600만 불, 전 세계 수익 1억 6천만 불 넘겼습니다. 고향 땅이라 그런지 한국보다는 조금 나은 대접을 받고 있네요. 북미 수익 1억 불 돌파는 위키드에 이어서 주토피아까지 북미 극장가 흥행 대전에 가세하게 된 판국이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고 전 세계 수익 2억 불 돌파 정도는 다음 주쯤에 가능해 보일 듯 싶습니다. 4위는 더 러닝맨입니다. 주말 수익 570만 불 벌어들이면서 북미 누적 수익 2,600만 불, 전 세계 누적 수익 5천만 불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Now You See Me처럼 북미 시장에서 어째 저조할 것 같으면 해외 시장에서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으면 좋으련만 그렇지도 못한 형국이잖아요. 저번 박스오피스 시간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확실히 망했습니다. 국내 개봉도 본래 12월 3일에서 12월 10일로 한 주 밀렸다죠. 북미에서의 흥행 실패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5위는 신작입니다. 영화 미라 시리즈로 해리슨 포드, 브루스 윌리스 배우 등에 이어 미국의 배드애스 상남자 타이틀을 거머쥐는 듯 했으나 촬영 중 입은 극심한 부상에 이런저런 사생활 이슈 등까지 겹치면서 관객들로부터 어느새 잊혀진 배우가 되었다가 영화 더 웨일로 오스카 나무주연상을 거머쥐면서 화려하게 부활한 브랜든 프레이저 배우 주연작 렌탈 패밀리가 그 주인공인데요. 주말 수익은 330만 불로 저조한 편이긴 합니다만 영화 자체가 인간미 물씬 풍기는 소소한 규모의 작품이라서 더 러닝맨만큼 우리 망했어요 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긴 합니다. 렌탈 패밀리 말 그대로 잠시나마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이런 렌탈 땡땡 문화 어디에서 좀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니폰이죠. 예, 이 영화 미일 합작 영화입니다. 브랜든 프레이저 배우가 맡은 미국 출신 연기자가 일본에서 렌탈 패밀리 일을 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다룬 아기자기한 휴먼 코미디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부배우 말고는 출연 배우들이 거의 다 일본 배우들이더라고요. 수익은 다소 아쉽지만은 영화에 대한 평가는 좋다고 합니다. 국내에 극장 개봉하게 되진 않을 것 같은데 OTT라도 공개가 된다면은 한번 봐봐야겠습니다. 6위도 신작입니다. 2023년 개봉을 해서 액션 영화 팬들을 열광케 만들었던 핀란드 작품 시수의 속편 시수 로드 투 리벤지가 240만 불을 벌어들이면서 북미 시장에 6위로 데뷔했습니다. 1편의 감독, 주연, 제작진이 그대로 다시 모여 속편을 만들었는데요. 속편의 법칙대로 1편보다 판을 더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봤자 유럽권 영화라 그런지 제작비가 1200만 불밖에 안 돼요. 240만 불이라는 데뷔 성적이 뭐 엄청 박하다고 보기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겠죠. 성적이 뭐 대단히 만족스럽다라고는 말 못하지만은 렌탈 패밀리처럼 평가는 관객 평단 가릴 거 없이 좋다고 합니다. 액션 영화니까 액션만 화끈하고 확실하면 된 거죠. 이 부분에서 모두가 엄지척 한 거고요. 감독과 주연 배우 모두 3편 제작에 긍정적인 대답을 내놨다는데 어찌 될지는 차후 흥행 성적에 달려 있겠네요. 박스오피스 살펴보는 시간 여기까지였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뭐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요즘 OTT 뭐봄 난 2000년 후에 여러분에게 닿기까지 조금 늦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진격의 거인 시즌4 지금 시작합니다. 진격의 거인 시즌4는 단행본 22권부터 마지막 화가 담긴 34권까지의 내용을 애니메이션화한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기준 총 35편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 시즌 중 레벨리오 습격 이후 파라디 섬을 향해 반격을 감행하는 마레군의 모습을 다룬 16편을 파트 1으로 기어코 땅울림이 일어나기까지를 다룬 12편을 파트 2로 땅울림을 둘러싼 최후의 결전을 다룬 7편을 파트 3 혹은 완결편으로 나누어서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3년여간에 걸쳐 방영된 끝에 도합 10년에 걸친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의 여정이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애니메이션의 제작사가 교체됐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시즌 1부터 시즌 3까지의 제작을 맡았던 위트 스튜디오에서 애니메이션 체인소맨을 제작한 마파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제작사가 변경이 되었으니 주요 제작진들도 전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즌 4 속에 몇몇 인물 묘사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던 건데 왜 교체가 되었느냐. 구글에 따르면 구글 검색에 따르면은 위트 스튜디오가 시즌 3까지 잘 제작을 해왔잖아요. 진격의 거인을 상징하는 액션, 입체기동 장치, 묘사 및 연출까지 갓벽했죠. 허나 이게 품이 참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제작 일정을 맞추기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고요. 들어간 노력만큼 수익이 그래도 나와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못했대요. 이러니까 이제 시즌4를 앞두고 위트 스튜디오가 고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시즌4 이 절대적인 분량도 많은데 주어진 일정도 조금 빡빡한 것 같고 어떡하지? 여기서 접어야지 뭐 해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지지칩니다. 이렇게 했대요. 어쨌든 시즌4는 이제 만들어야 하니까 진격의 거인 제작위원회가 여러 애니메이션 회사들에게 전화를 때려봤는데 어마무시한 흥행작에 그것도 마지막 시즌이야. 이러니까 부담감이 상당하겠죠. 또 시즌3까지 오는 동안 야, 위트 스튜디오 애들 얘기 들었냐? 진격의 거인 작업하느라고 뺑이 치고 있댄다. 뭐 이런 소문이 업계에 쫙 돌았을 거잖아요. 부담감, 빡센 제작 여건 때문에 다른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저희가 바빠가지고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하면서 다 거절을 했대요. 그때 유일하게 마파사가 신게키도 쿄진 스고이만가 데스네 레츠고 데스네 응답을 해가지고 오케이 마파로 체인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제작사가 변경이 된 사유이고요. 이외에 진격의 거인 관련 정보는 지난 시즌 1, 2, 3 에피소드에서 웬만한 거 다 털었죠. 그래서 딱히 더 드릴 얘기가
아, 이거는 완전 여담인데 혹시 여러분 신조 사사기요 라는 식당을 아십니까? 돈가스에 심장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문구로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에서 화제가 된 돈가스 식당인데요. 이 식당이 그 서울 지하철 5호선의 방이역 부근에 있거든요. 제가 근처에 들릴 일이 생겨가지고 캐치 테이블로 정말 어렵게 예약을 해가지고 예약 개빡세던데 그렇게 해서 제가 또 방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격의 거인 이렇게 다루는 김에 진격의 거인 문구로 유명해진 식당 한번 가보자. 말 같지도 않은 이유죠. 근데 여튼 가봤어요. 제가 가봤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이 진격의 거인 보시고 SNS가 전부 다 이제 진격의 거인으로 도배가 됐는데 거기에 알고리즘이 쓱 이 식당을 추천을 해드릴지 모르는 일이니까 제가 이제 가본 사람으로서 이랬다 저랬다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갑자기 이제 여담을 늘여놓게 된 거예요.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거기가 오픈 키친에 다찌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빙 둘러서 앉는 내부 구조를 띠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캐치 테이블로 예약을 할 때까지만 해도 안심 카츠, 등심 카츠, 세트 메뉴 등등 이렇게 단품으로 판다고 기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정작 가보니까 12월 한 달간은 쉬실 예정이래요. 왜냐하면 시즌2를 현재 기획 중이시랍니다. 시즌2는 단품 판매가 아닌 돈가스 오마카세 형식이 될 거래요. 그래서 11월 말까지 오마카세 컨셉 시범 운영 중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손님들은 이미 이거를 좀 알고 계셨던 눈치 같던데 찾아보니까 인스타에 이미 공지를 해 놓긴 하셨더만요. 근데 왜 캐치 테이블에는 안 바꿔 놓으셨는지 그래서 살짝 당황을 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제 가시게 된다면 이 점 참고를 해주시고 여튼 오마카세니까 뭘 먹을지 고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심부터 해가지고 등심, 치킨, 항정살, 갈매기살 등등 웬만한 부위의 그 카츠들을 이제 치킨까지 포함해서 한두 피스씩 도합 28,000원에 다 먹어보게 되었습니다. 됐고 맛이 어떤지나 말하면 될 것이지 뭔 미사 여구가 이렇게 많냐. 맛있냐고 갈만하냐고 빡센 예약 해볼만 하냐고. 그래서 맛이 어땠냐. 에피소드 말미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3가 어떻게 끝났죠? 바다에 도착한 에렌과 초사해단 동료들이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면서 끝이 났죠. 바다에 다다르게 되면 자유를 향한 여정의 종지부를 찍을 줄 알았는데 저 너머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파라디 섬의 짐승 거인이니 갑옷 거인이니 등을 보낸 것을 알게 되면서 에렌은 복잡한 감정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러면 바다 너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과거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옛날 저 옛날에 에렌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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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조차 아직 그 아버지의 정자조차 안 되었던 시절에 에르디아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상당히 호전적이고 야만적인 프리츠라는 왕이 지배하는 국가였는데요. 프리츠 왕에게는 유미르 라는 여성 노예가 한 명 있었습니다. 유미르? 그 구 크리스타 현 히스토리아 걔 절친 이름이 유미르 아니야? 맞습니다. 그 유미르인데 절친 유미르가 어렸을 때 왜 그 지 고향에서 사이비 종교 단체의 가짜 상징으로 기독교로 치면은 이제 재림 예수 행세 같은 거를 하면서 그런 존재로 살아왔었잖아요. 갈 곳이 없었던 유미르 입장에서는 의식주가 제공이 되니까 처음에는 사이비 종교의 윗선들이 그냥 하라는 대로 가짜 신인 것 마냥 행동을 했다가 점차 이제 능동적으로 왜냐면 사람들이 내 앞에서 벌벌 기니까 능동적으로 사이비 단체에 협조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후대 사람들은 왜 유미르란 이름에 오 나의 신 유미르시여 하면서 굽실거렸던 거냐. 여성노예 유미르 이 사람이 바로 최초의 거인, 일명 시조의 거인이었던 겁니다. 에르디아 왕국이 그냥 동네 부족이었던 시절에 유미르가 일원으로 살다가 어찌저찌 해가지고 거인의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 거인이 나타났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극중 현재에서도 거인 하나만 나타나면은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데 그 시절엔 어땠겠습니까? 비대칭 전력의 끝판왕을 프리츠 왕이 거머쥐게 된 거죠. 시조의 거인을 앞세운 에르디아는 천하를 제패하기에 이릅니다. 근데 천하를 제패하면 뭐합니까? 왕의 성격이 지랄맞은데 나라 꼴이 폭정 앞에 개판 5분 전이 된 거예요. 허나 누구 하나 덤비지를 못합니다. 왜?
거인이 있으니까. 그러면 혁혁한 공을 세운 유미르에게 프리츠 왕은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줬느냐 하면은 네가 수고가 많다. 너의 수고에 대한 상으로 나의 아이를 잉태하게 해주겠다. 근데 뭐 말 같지도 않은 쌉소리를 쳐해댑니다. 이게 또 프리츠 왕의 욕심인 거죠. 그때만 해도 어떻게 하면은 거인이 계승되는지를 모르니까, 또 거인이 발현하는지 모르니까 일단 둘 사이에 자식이라도 낳아두면 계승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유미르를 곁에 두고 아이를 낳기로 한 거죠. 그러면은 뭐 일종의 성은 같은 거를 입은 거니까 왕비네?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프리츠 왕이 사치와 향락은 다른 여자들과 즐기고요. 그에게 있어서 유미르라는 존재는 그저 그냥 무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이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낸 어느 군인이 왕의 암살을 도모합니다. 프리츠 왕, 저 폭군, 이렇게 죽는구나 했는데 유미르가 몸을 던져서 창을 대신 맞습니다. 유미르 덕에 살아남은 왕은 유미르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는커녕 너 안 아픈 거 다 안다. 살 수 있잖아. 어서 살아나거라. 나의 노예 유미르여. 하는데 유미르는 사망하기에 이릅니다. 프리츠 왕 하루아침에 비대칭 전력이 사라지게 될 판이죠. 그래서 유미르와의 사이에서 낳은 세 딸 마리아, 로제, 시나에게 어머니인 유미르의 시체를 강제로 먹여요. 왕의 바램대로 세 딸에게는 거인화 능력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에르디아 왕은 천수를 누리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망 때 유언이랍시고 세 딸에게 남긴 말이 되도록 많은 자식을 낳아 그 자손들에게 너희들의 등뼈를 먹여라. 그렇게 능력을 계승시켜야만 한다. 그게 너희가 에르디아를 위해 봉사하는 길이다. 뭐 이런 겁니다. 딸들은 또 이거를 잘 지켜요. 그렇게 시조의 거인을 비롯해서 짐승 거인, 갑옷 거인, 초대형 거인 등등 총 9거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천하는 이미 재패를 했고 에르디아 주요 가문들마다 거인이 하나 둘씩 생기고는 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죠. 지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거인 대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거인 대전이 계속해서 이어진 끝에 에르디아로부터 끔찍하게 유린당했던 마레라는 국가 출신의 헤로스라는 군인이 어느 순간 군인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막 전장에서 뽐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에르디아의 타이버 가문과 손을 잡은 헤로스는 프리츠 가문을 에렌의 고향 땅 파라디 섬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 결과 마레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에르디아로부터 독립하기에 이르렀고 에르디아 왕국은 몰락하게 되죠. 마레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국가들은 자신들이 에르디아 종속국이었던 시절 당했던 일을 대륙에 남아있는 에르디아인들에게 되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마레가 가장 적극적이었는데요. 악마의 자손들이라며 에르디아인들을 수용구에 완장을 차게 한 채 가둬두었고 별도의 허가증이 있어야만 수용구 밖 외출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합법적인 외출을 하더라도 에르디아인들은 이제 완장을 차고 다니기 때문에 마레인들로부터 온갖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마레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인을 활용하기 위해서 군국주의 노선을 택하게 됩니다. 군국주의, 전쟁과 침략을 최상위에 놓는 정치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국가들하고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아직은 거인을 보유한 마레가 우위에 있긴 하나 이웃 국가들도 뭐 가만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잖아요. 군사력을 키워간 끝에 거인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대포도 만들어내고 그 대포를 싣고 이동할 수 있는 전차까지 개발해내는데 성공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전투 비행정마저 개발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거인은 지상에서는 압도적인 위용을 뽐내지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탄 앞에서는 뭐 어떻게 손을 쓸 방도가 없잖아요. 말의 입장에서는 그 전에 이 세계 재패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곧 밀리게 생겼는데 무지성 거인들로만은 이거 안 된다. 9거인의 힘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얘네들을 다 조종할 수 있는 존재 시조의 거인이 필요한데 얘가 지금 파라디 섬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극중 현재로부터 한 10여 년 전쯤에 총알바지 에르디아인들 중 거인 계승자를 뽑아서 시조의 거인 탈환 작전차 파라디 섬으로 보냈었습니다. 그게 애니 베르톨트 라이너였던 거고요. 허나 그들의 임무는 실패를 했고 돌아온 거는 오직 라이너 뿐이잖아요. 이후에도 대체 이게 다 어떻게 된겨?
알아보려고 정찰선을 보내봤는데 파라디섬에 다 뭐 감감무소식이에요. 이런 판국에 또 파라디섬 쳐들어가겠다 하면은 제 아무리 군국주의 국가라지만은 국민을 설득할 맹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때 전쟁 영웅이자 마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타이버 가문의 현 수장 빌리 타이버가 파라디섬 공격 맹분을 만들기 위해 세상 사람들 앞에 진실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에르디아인 박해에 앞장서는 군국주의 국가 마레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에르디아인이다. 이거 참 재밌는 대목이죠. 일단은 타이버 가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려보자면 타이버 가문도 9거인 중 하나 전퇴의 거인 계승 가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과거의 기억을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가문이 전통적으로 외교를 참 잘합니다. 외교를 잘하니 뭐 가문의 평판 좋겠죠. 이웃 국가들 정상과도 다 이 타이버 쪽 가문 사람들 도모다치 호영호재하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한창 전쟁 중이네 뭐네 뭐 긴장 관계네 놓여있는 국가들 수장마저 타이버 가문의 연설을 듣기 위해 마레로 레벨리오 수용구로 오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빌리가 말하려고 하는 진실이라는 게 뭐냐? 아니 잠깐만. 야, 프리츠 왕가는 시조의 거인 계승자고 시조의 거인은 모든 거인을 조종할 수가 있는데 암만 헤로스가 대단한 군인이라 한들 프리츠 왕가를 어떻게 그렇게 내쫓을 수 있었대? 이게 사실 구라였던 겁니다. 프리츠 왕가가 딱 보니까 이거 거인이 있는 한 거인 대전 안 끝난다.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 야 우리가 그냥 섬에 들어가 살게. 초대형 거인들 경질화시켜서 성벽을 쌓고 섬에 사는 에르디아인들은 이 벽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게 내가 기억을 조작할게. 우리끼리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 테니까 너네들 파라디섬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은 초대형 거인들 내가 싹 다 풀어가지고 대륙 초토화 작전, 일명 땅울림 시전한다. 알아듣지? 한 거였던 거예요. 프리츠랑 타이버 가문이 이렇게 딜을 맺어서 전쟁을 끝냈던 거였고 헤로스를 얼굴 마담으로 전쟁 영웅으로서 내세웠던 거고요. 전쟁이 끝나고 타이버 가문은 잘 먹고 잘 살게 됐지만 대신에 이제 대륙에 남은 에르디아인들만 피를 보게 됐던 거죠. 아니 근데 잠깐만. 아니 어차피 압도적인 전력 초대형 거인들을 데리고 있으면 그냥 프리츠 가문이 그 뭐 땅울림인지 뭔지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이것 또한 프리츠 가문이 선택한 겁니다. 사륙은 피하자. 지지고 볶더라도 우리끼리 볶자. 뭐 이런 뜻을 품고 부전의 맹세라고 해가지고 프리츠 가문 대대로 야 섬 밖은 나가면 안 된다잉?를 이제 이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시즌 3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계승 받기 전에 프리츠 가문 애들이 그렇게 파라디 섬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을 알려주겠다 다짐을 했다가도 계승을 딱 받으면은 그냥 이대로 살아야겠구나 했던 거였고요. 여기서 이제 에렌이라는 놈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다 꼬이게 돼버린 겁니다. 시조의 거인을 에렌이 갖게 되었죠. 에렌은 그 누구보다 벽 바깥 세상을 동경해왔던 인물이고요. 이러니까 에렌 예거로 재편된 파라디섬 세력이 언제 대륙을 침범할지 모른다. 이것이 저 빌리 타이버가 지금 내 가문의 민낯을 여러분 앞에 낱낱이 까발리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입니다. 파라디섬 이대로 가만두면 안 되겠죠? 네. 에렌 예거 조져야겠죠? 네. 그럼 저 빌리 타이버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파라디섬을 향해 선전포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외쳐주십시오. 땅울림 멈춰! 하는 그 순간 빌리 타이버가 서 있던 무대가 두 동강 나더니 거인이 된 에렌 예거가 바닥에서 튀어나와 빌리 타이버의 몸뚱이를 두 동강 내기 시작하는 데 과연 에렌은 언제부터 버로우를 타고 있었던 걸까요? 무대를 깽판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에렌의 동료들은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넷플릭스 시즌 3 때도 넷플릭스 얘네들은 진격의 거인을 스트리밍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즌 4에서는 뭐 모자이크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책임감이라는 게 이 새끼들이 없어요. 해당 컨텐츠를 서비스하기로 했으면 아니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짜증나가지고 넷플릭스 말고 그 다른 OTT에서 그래 그냥 라프텔 무조건 라프텔이 짱이니까 거기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구 팝콘 무비 현 요즘 OTT 뭐봄 에피소드에서는
이 작품을 볼지 말지 이제 기준을 말씀드리는 볼까 말까 시간이 있죠. 허나 시즌 4까지 온 마당에 이 에피소드 들으시는 분들은 또 높은 확률로 시즌 3까지 다 보셨을 테니까 볼까 말까 시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만 덧붙여서 드리자면 이 작품이 시즌 4이면서 진격의 거인 대장정의 막을 담당하는 파트이잖아요. 감상평을 풀어놓는 데 있어서 독립적인 성격의 시즌4와 시리즈로서의 마지막 이 두 가지를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제 능력이 미천한 탓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소 혼재되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좋았던 점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시즌4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화자가 전환되는 거죠. 시즌4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웬 전쟁터가 나오고 못 보던 꼬마애들이 등장하고 현재 시점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 기술력들이 나와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을 벌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진격의 거인을 보고 있는 게 맞나라는 착각을 시청자에게 안겨주잖아요. 저 또한 뭐야 내가 잘못 들었나? 짐짓 당황 좀 했더랬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알고 보니 에렌의 아씨발 꿈인가? 저 팔코라는 금발 소년이 에렌인 거야? 아닌 것 같은데? 머리색으로 보나 떽떽거리는 걸로 보나 저 갑이 저 시끄러운 애 제가 에렌 같은데?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다가 거인이 등장을 하고 라이너가 나오고 지크 예거가 나올 때 되어서야 라이너 쪽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었는데 아마 처음 보신 분들 되게 다 비슷한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쭉 화자가 팔코 혹은 마레인이 된단 말이죠. 제가 이 지점 때문에 시즌3 에피소드 말미에 시즌4 파트 1은 완벽한 것 같다. 시즌1까지만 보고서는 초사해단 애들 볼 때마다 카미카제가 떠오른다. 불편한 심정을 내가 숨길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그간 좀 편견 어린 시각으로 일본 작품을 본 걸 수도 있겠구나. 라고 반성하게 만들어준 이 같은 화자 전환. 참 좋았습니다. 왜 그런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일순간에 에렌이 악역이자 가해자가 되었고요. 그간 파라디섬을 지옥도로 만들게 한 국가 마레가 피해자, 피해국이 되었어요. 원래도 시즌3까지 진격의 거인이 이제 인간은 착한 편이고 거인은 나쁜 편이다 같은 단순한 선악 구도로 극을 진행하지는 않았었죠. 그래도 벽 너머를 바라보는 에렌, 에르빈, 아르민 등등을 시청자가 응원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일종의 좀 착한 역할? 선역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왔단 말이죠.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이들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상대적으로서 이제 악역으로 인식을 하게 만들었었고요. 이러다가 시즌4 들어서 시청자가 그간 악역이라고 인식했던 이들을 화자로 삼아가지고 이들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버리니까 이 작품 익히 알아차리긴 했습니다만 단순한 권선징악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선과 악, 이분법적인 구조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있구나. 이는 즉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순간부터 거인이라는 존재는 일종의 맥거핀이라고 봐도 무방을 하겠구나. 시리즈 전체로 봐도 거인은 어디까지나 흥미를 끌기 위한 소재였을 뿐이라고 인식을 해도 내려치게 하는 것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처럼 극 전체의 무게감을 더욱더 증폭시켜 주더라고요. 화자 전환. 이거 하나만으로요. 화자 전환의 중심에 선 인물이 가비와 팔코죠. 그게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인데다가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새롭게 등장하는 캐릭터니까 또 어린아이들이니까 좀 낯설죠. 있는 그대로 아이를 좀 이제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명예 마레인을 꿈꾸는 에르디아 출신 전사 후보생이래. 이 말인즉슨 얘네들이야말로 반복된 증오의 역사의 끝이자 시작점이라는 거잖아요. 어른들 입맛에 맞는 역사 교육을 세뇌 수준으로 받아가지고 에르디아인은 역사의 죄인이고 역사의 죄인이라는 오명을 씻으려면 마레인들로부터 인정받는 길밖에 없으며 가장 빠른 길은 지금 당장 치러지게 될 파라디섬 토벌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무지성적으로 외치지 않습니까?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이들을 악마로 규정하고 그냥 덮어놓고 혐오하잖아요. 가비가 특히 그렇죠.
얘는 좀 문제가 있는데 뭐 여튼 증오의 결과물이자 또 다른 증오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또 이러한 애들의 탄생 배경에는 단순히 뭐 마레인들의 잘못만이 있겠느냐라고 하면 수용구에 갇혀있는 어른들이 본인의 어떤 출세 수단으로서 그 아이들의 입신양명을 바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가비와 팔코라는 인물을 바라볼 때마다 제 심정은 섬뜩과 불쌍의 혼합이었습니다. 쉽게 한 가지 감정으로 단정지어서 이 아이들을 바라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불쌍한데 또 이런 면모는 섬뜩해. 섬뜩한데 또 이런 면모는 불쌍해. 가까운 미래에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아니죠. 지금 당장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지금 당장 우리의 일처럼 느껴져가지고 더 착잡한 감정을 일깨워 주었고요. 그러다가 잠깐만. 이런 화자전환, 역지사지 전개 이거 일본 영화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야 우리도 피해자야 뭐 이지랄 떨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하나 좀 따져보니까 적어도 무식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가가 시종일관 확실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구나. 작가의 바램이 투영된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를 직간접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있구나 느껴졌어요. 우선 우리도 피해자야 라는 논법을 쓰려면 극 중에서 우리, 니폰 을 대변하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세 후보가 있죠. 첫 번째는 마레, 군국주의 국가니까요. 허나 마레는 누가 봐도 그냥 독일 나치 애들이잖아요. 의상부터가 입고 있는 군복 스타일하며 뭐 완장질하며 수용구에다가 뭐 에르디아인들 가둬놓는 거 하며 더러운 피 운운하는 우생학적 접근하며 무엇보다 군 최고 책임자라는 놈의 꼬라지가 코수염만 없지 그냥 히틀러 빼다 박았잖아요. 이거는 영락 없이 독일 애들한테서 영감을 받은 것 같단 말이에요. 얘는 일단 패스, 마레는 일단 패스. 그럼 두 번째, 히즈르국. 여기가 겉모습으로만 따지고 보면은 여기가 영락 없는 일본이죠. 동양국가라는 극중 언급에 기모노까지 뭐 말해 뭐예요. 외형상으로는 일본이 맞는데 히즈르국이 진격의 거인이라는 극 서사 의 중심에 놓인 국가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디까지나 조연에 불과한 국가이기 때문에 야 우리도 피해자야 라는 서사를 근본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히즈르국이 뭐 마냥 정의로운 나라로 등장을 하느냐 그럼 하면은 그것도 아니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파라디 섬에 히즈르국이 손을 내밀었던 이유는 뭐 빙폭석인가? 뭐 하여튼 뭐 석유 그래 쉽게 말해서 석유 히즈르국이 개발 중인 비행정에 뭐 그 파라디 섬에서 나는 석유가 딱 맞아가지고 그거 독점적으로 먹으려고 지크랑 그 LN 사이에 히즈르국이 다리를 놔줬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우리 뭐 미카사짱 당신 계신 곳에 저희가 이제서야 옵니다.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이제라도 온 게 어딥니까? 뭐 이러고 있잖아요. 양아치 국가죠. 그러니 뭐 일단 좋게 포장된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이제 파라디 섬의 에르디아국 지형은 섬나라요 정치 체제는 입헌군 주제의 군사 정권이요 여기다가 의용군이 협조한 지난 4년간 비약적 발전을 이룩했네 마치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에 성공한 것 같은 그때 그 시절 일본을 충분히 연상케 하는 대목이죠. 또 주인공도 여기 출신이고 하니까 파라디 섬의 에르디아국을 그때 그 시절 일본이라고 놓고 한번 봐보자고요. 놓고 그렇게 한번 봤을 때 시즌4에서 이 화자 전환을 통해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라는 암시를 하고 있나 하면은 에렌이 땅올림을 한 순간 그런 의심 자체가 존재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지구상 인구의 80%를 짓밟아 놨는데 어떻게 여기서 우리도 피해자야 타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땅올림이란 행위에 대한 평가마저도 작가가 아르민의 입을 빌려서 명확하게 밝혀놨어요. 너 때문에 네가 땅올림을 하는 바람에 이제 남은 인류에게는 죽느냐 죽이느냐밖에 안 남았다. 대화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 네가 다 밟아버린 거야 이 새끼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들은 에렌도 아닌데 나는 떳떳한데 당당한데 뭐 이렇게 안 나가잖아요. 나중에는 그래 뭐 빡대가리가 힘을 갖게 되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야. 무식한 놈이 신념을 가지면 이렇게 무서워요.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땅올림을 막는 것도 파라디 섬의 에르디아국 소속 초사해단 친구들이 주축이 되잖아요. 뭐 시작은 마레인들이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반복된 증오의 역사, 이 고리를 지난한 과정을 겪더라도 대화로 어떻게든 풀려고 노력을 해봐야지 단칼에 끊어버리려고 하는 학살은 안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도 우리가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어 보니까 이러한 방식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의 결과물이었고요. 시즌4 속의 화자 전환, 역지사지 전개,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 이것은 우리도 피해자야 라는 태도를 보이려고 넣어놓은 작법이 아니라 반복되는 증오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함과 동시에 또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는가를 꾸준히 어필하기 위한 방법론이었던 것이다. 시즌 1만 보고 아둔하게 접근했던 저 초사해당 카미카제 아니야? 라는 편견 어린 시각으로 보기 바빴던 나를 반성하게 만드는 트위스트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보게 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가가 화자 전환을 해놓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논쟁, 토론거리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는 툭 주제만 던지고 야 독자들 니들끼리 알아서 싸워라 지금부터 싸워라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답을 작품에다가 거의 다 내려놨거든요. 이게 참 훌륭하다고 느꼈습니다.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느껴졌고요. 거기다가 작가가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다 펼쳐놓고 이러한 대답을 내놓기까지 공부를 여러 층위에서 정말 열심히 했겠다라는 게 또 여실히 전달이 됐다고 느껴졌어요. 거기다가 이러한 대답을 누구 입을 통해 내놓느냐 이것까지 고민을 한 것 같아가지고 콩깍지가 제대로 낀 것 같네. 하여튼 간에 내놓는 답이나 답을 풀어내는 과정, 방식 등등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하나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땅올림에 대한 평가 이전에 한참 전에 식민지 근대화론 관련 대화가 나오죠. 안락사 계획을 실행하려는 옐레나 페거리한테 이러려고 파라디 섬에 온 거구나 하니까 오냥코퐁이었나? 걔가 섬 발전시켜줬잖아. 아무것도 없는 섬에다가 철길 깔아주고 정박장 만들어주고 다 해줬잖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네 편의를 위해 한 거지 파라디 섬 사람들 좋자고 한 거 아니잖아 라고 맞받아 치자마자 또 소가 넘어간 쪽이 진 거지. 참 잔말 많네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일련의 대화 기시감이 참 세게 들죠. 식민지 근대화론 얘기가 나온 것도 인상적인데 더욱 눈여겨볼 지점은 얘네 좋자고 개발한 거냐? 너네 좋자고 개발한 거잖아 라고 말한 사람이 니콜로입니다. 즉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모두 마레인들이에요. 일제강점기 때로 치면은 조선 땅에 온 일본인들끼리 저런 대화를 나눈다는 거죠. 일본 우익의 논리를 일본 사람이 깐다 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어서 참 흥미로웠고요. 작품을 쭉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반복된 증오의 역사 그럼 대체 어쩌자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자는 건데 대화하자고 좋지 대화 좋지 그걸 누가 모르냐? 말은 쉬운데 그게 어떻게 쉽게 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답도 저는 작가가 내놨다고 생각을 해요. 말이 쉽고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다는 거 안다. 근데 여기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 있다 라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너 느끼는 거 없냐? 이런 거를 좀 도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인물이 총 2명입니다. 사샤 블라우스의 아빠 아르투르 브라우스인가 하여튼 그 양반하고 마레군의 마가트 대장 이제 나중에 원수가 되죠. 이 2명이 바로 그들인데 먼저 아르투르 브라우스를 보면 사냥꾼 출신이잖아요. 이 양반이 작가를 대신해서 이 지난한 갈등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놔요. 사냥해서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 사샤를 숲에서 내보냈는데 그렇게 사샤는 숲에서 나간 줄 알았는데 이 세계 자체가 알고 보니 목숨을 뺏고 뺏기는 거대한 숲이었던 거다. 사샤가 죽게 된 거는 숲속을 방황했기 때문이야. 아이들만이라도 숲속에서 내보내야 하지 않겠냐. 안 그러면 애들도 사샤처럼 같은 곳을 빙빙 돌 거다. 과거의 죄와 증오를 짊어지는 건 우리 어른들의 몫이자 책임이야. 저는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의 총체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사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이라도 이 숲에서 내보내는 것, 이 숲에서 내보낼 수는 있나요? 해봐야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꾸준히. 그게 이 시대의 어른으로서의 책무 아니겠느냐. 울림이 있는 말이죠. 근데 또 공교롭게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세상은 거대한 숲으로 다시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게 참 그 쿠키 장면에 나오는 정말 찰나의 순간에 마저 작가의 탄식이 녹아있는 듯 느껴졌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르투르의 저 같은 말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가 죽고 죽이는 지옥도 앞에서 깨달음을 얻고 반성하고 참회하고 사죄하는 인물이 이 극에 한 명이라도 있었다는 거. 일종의 성장서사를 이 시즌4 안에서 추구한 건데 이걸 본 시청자들이 조금이라도 그 인물과 비슷한 행동을 추구한다면 그것도 반복되는 증오의 역사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작가의 의도가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장서사를 갖고 있는 인물이 마가트 대장인 거고요. 마가트 대장, 마레 출신 군인으로서 에르디아인들을 총알바지로 써왔던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에르디아인은 뭐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높일러 치면은 어디 감히 에르디아인 따위가 나 마가트에게? 라면서 성질을 냈단 말이에요. 명예욕도 은근 있죠. 빌리 타이버의 계획, 우리가 살기 위해선 파라디 섬을 악마화해야 한다. 이 작전에 맞장구를 친 인물이고요. 레벨리오 수용구 습격한 에렌에게 꼴랑 총 한 방 쏴놓고는 부하들에게 야 봤지? 나 쟤한테 총 쐈다. 반격한 거야. 내가 일바로 한 거야. 똑똑히 기억해도 이러잖아요. 옐레나랑 행동 동기가 다르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역사에 내 이름을 남기고 싶다. 다른 마레인들보다는 그나마 조금 낫긴 하지만 그래도 이 양반도 인종주의자, 기회주의자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양반이 나중에 비행정 탈환을 앞두고 장하고 말싸움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에렌 편 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를 돕겠다. 뭐? 학살은 안 돼? 이제 와서 정의의 눈이라도 뜬 건가? 에르디아가 한 원죄를 잊은 거야. 이러잖아요. 여전히 에르디아인들을 향한 그의 시선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다음날 대륙으로 향하는 땅울림 행렬을 본 다음에 아르민을 비롯한 초사해단 애들한테 내가 함부로 정의를 논했다. 땅울림이 본격화되려는 판에 내 자신을 정당화하겠다고 추태를 부렸다. 내가 비열한 마레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두려웠다.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과거의 죄를 덮어씌워서는 안 된다. 젊은 친구들이 세계의 증오를 짊어지고 갈 필요 없다. 다만 어리석은 역사를 잊지 않고 후세에 전할 책임은 져야 한다. 어리석은 행동을 외면하는 한 이 지옥은 끝나지 않아 라면서 사과를 하죠. 급박한 상황 속에 뭐 한 명이라도 더 도움을 받고자 마음에도 없는 소리 둘러댄 거 아니냐 라고 의심하기에는 결국 비행정을 띄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악마의 자식이다 라면서 치부했던 에르디아인 샤디스 교관과 함께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시즌4의 진 주인공은 작가가 독자들에게 바라는 지점이 담겨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마가트 대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좀 흥미로운 건 여기서부터는 그냥 좀 개소리입니다. 철저한 개소리예요. 그냥 이 책 한 권만 읽은 새끼가 또 어디서 어줍지 않은 개소리 씨부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딴에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겠네요. 제 딴에 흥미로웠던 지점은 작가의 마음과 바램을 대변하는 두 인물 아르투르와 마가트가 제 이 어줍지 않은 식견으로 봤을 때 각각 진보적 가치관과 보수적 가치관을 대표하는 인물로 보였어요. 두 사람의 직업을 보면 한 사람은 사냥꾼이고 다른 한 사람은 군인이에요. 사냥꾼은 매일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에 유기적으로 적응해야만 합니다. 자연에 이런 법칙이 있다. 사냥꾼으로서는 저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 물론 어느 정도 교과서처럼 내려오는 항목들이 있긴 하지만 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자연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단 매일같이 몸소 부딪혀 겪으면서 자연의 규칙을 깨닫고 갱신해 가야만 해요. 열린 자세로 상황을 인식하고 생존에 적용시켜야만 합니다. 귀납적인 사고방식을 선호할 확률이 높죠. 반대로 군인은 매일매일이 실전인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주로 언젠가 있을 한 번의 큰 전쟁에 대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직군이지 않습니까? 여러 상황을 사전에 대비해야만 하죠. 이론과 교리에 빠삭해야만 합니다.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연역적인 사고방식을 택해야만 해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직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상황을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베타는 내가 배운 이론, 겪은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 알파이자 오메가인 거죠. 귀납과 연역 중에 뭐가 더 좋은 추론 방식이다, 사고 방식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살펴보면 귀납적 사고를 하는 아르투르는 이 사람 출신이 어떻든 간에 뭐 상관없어요. 신경 안 씁니다. 그 사람 자체로 인식하려고 해요. 연역적 사고를 하는 마가트는 출신부터 봅니다. 그러니 아르투르는 반복된 증오의 역사에 대한 해답을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마가트는 모르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 뭐 보수는 빡대가리고 진보는 뭐 짱짱맨이다 이거야? 더 좋다는 거야? 라기에는 진보가 더 좋습니다라고 어필할 만큼의 분량이 아르투르에겐 한없이 부족합니다. 반복된 증오의 역사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긴 하는데 마가트만큼의 분량이 아르투르에겐 할애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진보 짱짱맨, 열린 자세, 포용정신, 다양성, 만세만세 만만세 하려면 이것이 유일한 답입니다라고 하려면 아르투르 분량이 이거보다는 많았겠죠. 대신에 마가트의 분량이 훨씬 많잖아요. 왜 그럴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마가트가 곧 일본의 모습이기 때문 아닐까 싶었어요. 아니 씨바 방금 전까지는 뭐 말에는 누가 봐도 독일 아닙니까? 뭐 이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뭐 또 마가트가 일본 뭐 이지랄 떨고 있네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그때 그 시절 일본은 극중 어느 나라와 더 가까운가 였고 현재는 진보 보수로 바라본 일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본의 진보 세력은 대한 세력으로 제 기능을 못한 지 꽤 됐잖아요. 민주당이 2010년 초반에 잠깐 집권했던 것 빼고는 사실상 일본은 전후로 자민당 일당 독재 국가지 않습니까? 진보의 그럴듯한 가치는 지금도 일본 사회에 떠돌고는 있지만 정치 중심부에서 현실로서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보수는 정치 중심부에서 현실로 발현된 지 오래예요. 아르투르와 마가트의 분량하고 비슷한 거죠. 극 비중하고도 맞닿아 있고요. 진보는 현실이 되지 못한 채 이상으로만 남아있고 보수는 이상으로 기능했던 시기보다 현실로 작동 중인 시기가 더 기니까 이에 맞춰서 분량이 배분이 된 거 아닐까? 그렇다면 아르투르의 입을 빌려서 이상적인 대사만 읊을 것이 아니라 반성하는 마가트를 보여줌으로써 보수가 일상이 된 일본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일본 독자들에게 더 와닿지 않을까? 저는 작가가 이런 접근을 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와 이쯤 되면은 뭐 너한테 진격의 거인 작가는 신이다잉? 싶으실 수 있는데 뭐 어쩝니까? 콩깍지가 씌워졌는데 여튼 결국 그러면 또 진보와 보수의 아이콘들은 어떻게 퇴장을 하는가? 이상적인 행동을 하면서 퇴장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한쪽이 더 낫고 어느 한쪽이 더 못났다가 아니라 둘 다 어른으로서 확실한 책임감을 보이고 후대에게 메시지도 전하면서 퇴장을 하니까 밸런스가 딱 맞더라. 그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화자 전환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줍잖은 진보 보수 타령까지 뭐 거대 담론 표방하면서 별 가짜는 쌉소리들을 제가 지금까지 늘어놓게 됐는데 소소한 좋았던 점들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수에 맞게 소소한 얘기 이제부터 해 나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진격의 거인 시즌 내내 제가 칭찬을 했던 부분들 떡밥 회수, 현란한 액션, 인간이 느끼는 압도적인 무력감, 이에 끝까지 맞서는 이들의 비장한 모습, 사적 욕망과 공공선이 충돌할 때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등등이 이 작품에서도 이제 이 시리즈의 미덕이라면 미덕인 건데 이 미덕이 계속해서 꾸준히 발현이 된 점 참 좋았습니다. 왜 월 마리아, 월 로제, 월 신하인지 프리츠 왕 이야기를 쓱 풀어주고 왜 거인들이 남쪽에서만 쳐들어왔는지 정박장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로 쓱 풀어주고 조금 여기서는 설명충이 등판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필요한 순간이다 싶으면은 그럴듯한 대사 딱 하나 녹여놔가지고 지난한 설명의 필요성을 시청자에게 설득을 해내더라고요. 애니의 전사를 풀어주는 방식이 딱 그랬는데 애니한테 히치였죠. 히치가 질문 하나 딱 하니까 대답을 만연체로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 히치가 야 뭐 자꾸 말이 새 이렇게 타박을 하는데 애니가 이러죠. 지난 4년간 네 얘기를 내가 다 들어줬잖아. 이제는 내가 얘기할 차례야. 그 대사 하나만으로 애니가 구구절절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는 게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참 기똥찬 대사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들 대단히 인상적이었고 현란한 액션은 뭐 너무 현란해서 인간 대 인간, 인간 대 거인, 거인 대 거인, 뭐 기타 등등 심지어 거인 대 군함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올 거 다 나와요. 횟수로만 때려박는 것도 아니고 액션의 구성도 진격의 거인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입체기동 액션 장면 원 없이 나오죠. 뇌창 막 던지죠. 폭탄 떨구고 저격하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만약에 4DX 의자에 앉아가지고 시즌4를 다 봤다면은 말미에 이 의자가 고장났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란한 액션들이 계속 등장해서 35편에 달하는 애니를 보는데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확실히. 제가 이 작품을 2번 봤거든요. 처음에 이제 시즌4 에피소드 만들어야지 하면서 봤을 때는 그때 허허실실 봐가지고 아 이거 너무 시적인 대사도 많고 울림이 있는 메시지가 참 많은데 이걸 다 놓쳐버려서 이 상태로는 내가 에피소드를 못 만들겠다 해가지고 다시 보게 됐어요. 아 본 거 또 보는 거 아 이거 지루해서 어떻게 봐. 아 짜증나. 아 제때제때 잘할걸 했는데 2번째 볼 때도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다만 2번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액션이 정말 현란하긴 한데 이 현란한 액션마저도 시즌4가 갖고 나가는 그리고 종지부를 이 전체 진격의 거인에 있어서 맺으려고 하는 그 메시지의 무게감, 비장함 이것에 잠식되어 버리더라. 비장한 메시지가 시즌4를 가득 메우고 있다 보니까 또 인간 대 거인 대결 구도가 시즌4 들어서는 전 시즌들만큼의 의미값을 지니지 못하다 보니 인간이 거인에게 느끼는 압도적 무력감 이 시즌4에서는 좀 덜 느껴지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즈음 마지막에 나오는 땅울림 이 기강 한번 제대로 잡아주더라고요. 진격의 거인이라는 작품이 왜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숙이 박히게 되었는지 에렌의 엄마가 뜯어 먹힐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에렌과 그의 동료들 어른들의 모습 너 이쯤 되면 까먹고 있었지? 내가 다시 상기시켜 줄게 라고 외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는 초대형 거인과 절규하는 시민들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잖아요. 시점도 인간 눈높이에 딱 맞춰 놔가지고 거인을 올려다보는 샷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카메라로 치면 잡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하찮게 느껴지는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서로 증오하고 돌던져 왔던 것인지 한숨 쉬게 만들더라고요. 보는 저마저도 힘이 쫙 빠졌습니다. 너무 무섭고 끔찍하고 절망적이었어요. 그 와중에 땅울림에 맞서는 이들은 또 작품이 비장미를 이번 시즌에서는 특히나 더 한껏 살려서 퇴장시켜 주잖아요. 그래서인지 을의 마지막 시즌이라고 하면 과연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까 이렇게 짐작하는 재미가 있을 법도 한데 그 대신에 야 어떻게 퇴장하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컸어요. 몇몇 캐릭터가 퇴장하게 될 것 같다 싶으면은 이렇게 퇴장하는 거야? 라는 아쉬움보다는 뭐랄까요? 어떻게 퇴장 연출을 해줄까 하는 기대감이 먼저 들었어요. 마가트와 샤디스 퇴장할 때도 폭발음을 묵음 처리하고 BGM만 깔아놓잖아요. 이런 게 참 가슴을 좀 저미게 만들었었고 한지 퇴장할 때는 리바이가 처음으로 신조 사사게요 라는 말을 작게나마 외치죠. 참 멋있으면서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지크 예거도 좀 화려하게 퇴장시켜주지. 모가지만 떨렁 잘리는 거는 사실상의 호상인데 그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여튼 이러저런 캐릭터들의 퇴장 장면 참 기억에 남을 순간들이 많아서 좋았고요. 사적 욕망과 공공선이 이번에도 충돌을 하죠. 세게 충돌을 하죠. 대표적 예시가 장의 상상을 통해 나오잖아요. 초사해단 친구들이 예거파에 합류를 해서 에렌 예거의 땅올림을 방관하면 남은 일생 동안 파라디섬 에르디아국에서 그들은 전쟁 영웅으로서 대접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학살을 방조하게 된 거잖아요. 이게 맞는 것인가? 우리가 자유를 위한 여정을 지금까지 해오긴 했지만 이 여정의 끝을 학살로 마무리 짓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 끝에 장이 에렌의 땅울림을 막겠다. 그 팀에 합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역시나 이번 작품에서도 사적 욕망과 공공선이 충돌을 할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다 준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미덕이 끝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뒤따라오는 질문이 있겠죠. 안락사와 땅울림 중에 넌 뭘 택할 것인가? 당연히 땅울림이죠.
당연히 땀 흘리면야지. 아이, 뭘 안락사야. 아니, 안락사를 한다고 해도, 아니, 지크 얘가, 역시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새끼들이 이래서 안 돼요. 자기가 암만 모든 수를 다 써가지고 에르디아인들의 어떤 생식 기능을 제거시켰다고 해도 에르디아인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지크의 계산으로 한 70년 걸린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2의 에렌 예거 같은 놈이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암만 그렇게 잘 설계를 했다 해도 그리샤 예거가 말하잖아요. 에렌 예거의 아빠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인간의 호기심이라는 거는 막을 수가 없다. 이거를 안락사에 적용을 시켜보면 종족 번식의 기능이 제거되기 이전에 태어났던 어린아이들이 당장 부모님에게 나 동생 갖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한 번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우리는 동생을 못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약간 돌려서 말할 수도 있는데 여튼 그런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왜 나는 동생을 가질 수가 없는가? 왜 나는 자식을 가질 수가 없는가에 대한 불만으로 귀결될 것이고 그 이유를 찾다 보니 이게 안락사 계획이라는 것 때문이래. 그러면 우린 다시 종족 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말이 돼? 하다 보니까 시조의 거인이 다시 어떻게 시조의 유미르한테 가가지고 쇼부를 치면 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대. 라는 거에 다다르게 되면 또 어떤 일이 파라디섬 안에서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부전의 맹세가 에렌 예거로부터 깨질지 진격의 거인들은 알았겠지만 절대 다수는 몰랐잖아요. 갑작스럽게 그런 변수가 튀어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안락사 계획을 해도 지크 예거가 인간을 너무 믿어요.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을 것이다. 아니요. 안 그럴걸요? 그럼 결국에는 또 지난한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증오의 역사 반복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확실하게 인장을 찍는 게 낫지 않겠나 해가지고 저는 기왕이면 땅올림을 하는 게 맞다. 어디까지나 내가 장과 같은 입장이라면 땅올림을 지지하죠. 허나 마레인이다 라고 하면 악마의 후예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죠. 제가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좀 갈린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렇잖아요. 이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레인이냐 에르디아인이냐에 따라서 그것도 에르디아인도 내가 파라디 섬에 있는 에르디아인이냐 대륙에 있는 에르디아인이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모든 걸 다 떠나서 그냥 확실하게 도장 남기려면 땅올림이 낫죠. 땅올림이 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적으로 아쉬웠던 건 없어요. 큰 줄기에 있어서 아쉬웠던 점은 없는데 역시나 소소하게 아쉬웠던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히스토리아 서사가 너무 부족하다. 에렌의 땅올림 계획에 있어서 히스토리아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를 하는데 또 누가 봐도 히스토리아의 자식은 에렌의 자식이잖아요? 허나 그만큼의 분량이 할애가 되지 않은 지점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시즌4의 주요 무대가 되는 언제는 안 그랬냐마는 파라디섬의 여왕이라는 사람이 임신했다는 걸로 잠정 하차를 해버리면 어쩌자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서 히스토리아 관련된 그녀의 입장을 좀 더 상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아 관련 서사가 많이 줄어든 지점은 상당히 아쉬웠고요. 구성적으로 아쉬운 게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책에 휘갈겨 놓은 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중구난방이 됐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시즌4 들어서 모든 것들이 다 이야기가 완성이 되다 보니까 앞에서 이랬던 일이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 사건에는 이런 비밀이 있었습니다.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그때그때마다 플래시백을 통해서 부연 설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즌4를 처음 봤을 때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제 능지 이슈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두 번 볼 때는 확실하게 이해가 돼서 좀 편했거든요. 맞아. 이게 이래가지고 저랬다고. 오케이. 약간 이렇게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 봤을 때는 워낙에 쏟아지는 정보의 양이 마레라는 국가가 처음 등장하게 되는 거에서부터 시즌 1부터 3까지의 이런 떡밥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되는 요소들까지 이제 새로운 정보에 앞서 이제 비어있는 구멍 맞추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진행되다 보니까 과다한 정보 양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따라가기 벅찬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은 구성적인 한계로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아쉬웠던 지점은 거인 관련해서 설정이
시즌 1부터 이어져 왔던 거인 관련 설정에 위배되는 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는데요. 팔코가 그래요. 팔코가 턱거인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되게 쉽게 턱거인 시스템에 적응을 하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전사 후보생이었다고는 하지만 에렌은 자기의 거인 능력을 발동시키기까지 좀 지난한 과정을 겪었는데 팔코는 뭐 금방 후두루 뚝딱 해버려가지고 인자강인가? 인간 자체가 강한가 보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기억 속에서 이런 거를 본 느낌이 들어요. 그거 한마디에 날 수 있는 거인이 된다는 건 좀 너무 비약적인 레벨업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등장씬 멋있고 감명 깊고 응원하고 파르코쿤 깜바레 하긴 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가니까 좀 많이 건너뛰시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많이 건너뛰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록이죠. 프록. 총에 맞은 상태에서 배의 끄트머리를 붙잡고 그 먼 거리를 왔다는 거잖아요. 비행정에다가 총알 2개 박아넣기 위해서 그렇게 등장시켜야 되는 사정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얘 또한 인간 자체가 강합니다로 퉁쳐버리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너무 생략해버렸다. 어느 정도의 사연을 끼워 넣어줬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작화인데 미카사 얼굴 관련해서 말들이 많죠? 아니 그래도 그 전까지는 좀 보이시한 매력은 있었지만 소녀는 소녀였는데 왜 갑자기 톰보이를 만들어놨냐. 저는 처음에는 그런 거를 잘 인식을 못했다가 가끔 미카사를 정면으로 잡아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좀 귀염귀염했던 미카사의 어떤 얼굴이 지나치게 성숙한 면모로 변해 있어서 살짝살짝 당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주인공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가 좀 변화되는 거는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마이너스 점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저같이 뭐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문외한마저도 쉽게 감지를 할 수 있는 정도라면 팬 여러분들에게는 뭐 오죽했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작화적인 측면에서 참 아쉽게 다가왔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참 다 좋았는데 이거는 이제 아쉬웠던 점은 아니고요. 넷플릭스 이 개새끼들 아니 쿠키를 자르면 어쩌자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새끼들이 어딨어. 이게 단순히 쿠키를 자른 게 아니고 엔딩 크레딧을 자른 거예요. 엔딩 크레딧이 나오면서 미카사가 계속해서 에렌을 묻어둔 곳을 찾았다. 그러다가 미카사가 결혼을 해서 팬들 추측으로는 장이더라고요. 장카사 조합이라고 하던데 왜 또 장이 앞에서 개인의 욕망과 공공선 중에 무엇을 택할까 상상할 때 미래의 아내 그리고 그 사이에 낳은 자식의 모습이 어렴풋이 나오잖아요. 그 모습을 보나 쿠키 장면에서 미카사 옆에 선 남성의 차림새를 보나 장이다 뭐 이런 식의 분석들을 하시던데 여튼 누가 됐던 간에 미카사가 계속해서 그렇게 에렌을 찾았고 나중에 미카사가 사망을 하게 됐는데 사망을 할 때까지도 에렌의 머플러를 버리지 않았고 미카사의 세대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끝난 이후까지도 평화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다가 결국에는 역사는 반복이 되어서 고도의 발전을 이룬 사회가 일순간에 초토화가 되었고 다시 인류는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로 돌아가게 되었다. 태초의 숲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태초의 숲을 탐험하던 소년이 시조의 유미르가 거인의 능력을 얻게 되었던 나무를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게 쿠키의 내용이잖아요. 아니 이걸 빼면 어떡해. 게다가 쿠키 장면이 나올 때 울려 퍼지는 엔딩곡 가사 내용을 살펴보면 진격의 거인 시즌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얘를 뺐어요. 안 그래도 엔딩이 약간은 좀 급하게 끝나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쿠키 장면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다 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봤나 하니까 소년이 뭐 나무를 찾아가면서 끝이 난대요. 그래서 아니 소년이 나무를 찾아가? 아 시즌4에서 미카사의 작화가 약간 좀 보이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카사를 이제 남자라고 부르게 된 건가? 약간 놀리는 거야? 밈인 거야? 했는데 뭐 그런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쳐서 그제서야 봤어요. 진격의 거인 쿠키. 아니 넷플릭스 이 새끼들은 도대체 이걸 왜 뺀 건지 도담체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그거 말고 그 진격의 거인 라스트 어택 이 극장에 걸린 뭐 2시간 반짜리 총집판이라고 하나요? 그 작품 말미에 그 극장판을 위해서만 따로 존재하는 쿠키 영상 걔가 넷플릭스에 없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극장판 전용이니까.
극장판을 보러 와준 팬들을 위한 일종의 서비스 영상이니까 이해를 해요. 저는 그것까지 다 보는 게 진격의 거인의 완성이라고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극장판을 위한 어떤 전용 영상 같은 거니 넷플릭스에는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엔딩 크레딧과 함께 나오는 쿠키를 자른 건 시즌3에서 아르민 통구이를 자른 것과는 궤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표현 수위가 지나친 것도 아니요. 스토리의 감정선에 마침표를 찍는 그 장면을 이거는 무단으로 가위질을 한 거예요. 뭐 알고 보니 진격의 거인 쪽이 요구한 거면은 제가 할 말이 없긴 한데 그럴 확률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넷플릭스 이 새끼들은 참 다음에 진짜 어디 또 뭐 애니메이션을 다루게 된다면 그때 누군가가 이거는 절대 넷플릭스로 보지 마세요라고 하면 그때는 진짜로 넷플릭스로 안 보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화가 나고 너무 짜증났어요. 어떻게 저걸 빼지? 라는 생각에. 만약에 안 보신 분 계신다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유튜브에 진격의 거인 쿠키라고 하면 다 나와요. 극장판에만 제공되었던 특별 부록 장면, 또 자막 버전 있는 거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가 있어요. 왜 에렌이 미래를 보게 되었을 때 스치게 되는 수많은 광경 중에 안경 낀 아르민하고 현대적인 화장과 머리 스타일을 한 미카사가 순간적으로 지나가거든요. 저게 뭐야? 갑자기 웬 뜬금없는 현대극 같은 분위기의 애들이 나오는 거야? 라는 거를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극장판 진격의 거인 쿠키 장면을 통해 완벽하게 해소가 되니까요. 꼭 관람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진격의 거인 시즌4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고요. 별점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4.0 괜찮은데? 입니다. 파트 1까지 훌륭했는데 파트 2, 파트 3로 가면서 몇몇 인물에 대한 설명이 완전히 생략되었다는 점, 또 이런저런 설정에 대해서는 널뛰기를 한다는 점 등이 아쉬워서 조금 점수를 빼다 보니까 4.0 괜찮은 데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참 훌륭한 작품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고요. 늦게나마 이 작품을 이렇게 다 보게 되었다는 거, 또 다룰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격의 거인 시즌4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숲에서 끝없이 방황 중인 2000년 후의 우리에게 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죠. 아르투르 아저씨의 말씀을 빌려보자면 역사가 반복된다는 건 곧 우리가 여전히 숲에서 방황 중이라는 뜻이겠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러지 마라. 어떻게든 숲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라. 대화를 해보고 이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너까지는 그래 뭐 어쩔 수 없이 숲에서 방황한다 치자. 근데 애들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말을 2000년 후에 2만 년 후에 우리에게 이 작품이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숲에서 끝없이 방황 중인 2000년 후에 우리에게 라는 한 줄 평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신조 사사게요 돈가스 집 관련된 얘기를 안 했네요. 좀 짭니다. 돈가스가 전반적으로. 돈가스라는 게 원래 염분기가 있죠. 돈가스를 다 먹고 나면은 입에 짠 기운이 맴도는 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허나 신조 사사게요의 돈가스 오마카세는 중반쯤 다다랐을 때 이미 입안에 짠 기운이 좀 가득 풍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가 소스를 처발처발해서 쳐 드셨나 보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2피스가 나온다 라고 하면 첫 피스는 소스 없이 먹었어요. 한 피스만 나온다. 반반으로 나눠서 먹었는데 첫 입은 역시나 아무런 소스를 바르지 않고 먹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공해주는 소스들을 제가 막 처발처발해가면서 먹었냐? 그렇지도 않아요. 소스도 되게 다양하게 제공을 해주시는데 그 다양한 것들을 조금씩 즐겨보고자 소량씩 묻혀가면서 먹었거든요. 그런데도 중반쯤 됐을 때 좀 짰습니다. 이미 벌써부터 짰어요. 네가 음식을 좀 슴슴하게 먹는구나. 아니요, 좀 적당히 짜게 먹는 편이긴 합니다. 순댓국 같은 거 먹을 때 당연히 깍두기 국물 한 국자 퍼 넣죠. 그렇게 해서 먹을 정도로 짭조름한 음식 좋아하는데 그런 제가 조금은 감당하기 힘들어져 갈 정도로 전반적인 구성이 염분기가 높았습니다. 거기다가 제공해 주시는
국이 있어요. 장국이 아니고 소고기를 우려낸 국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장국의 용도가 입안을 리프레시 해주는 거잖아요. 돼지고기를 많이 먹다 보면 입안에 기름기가 맴돌고 느글느글해지고 깍두기 한두 피스씩 먹고 장국 호로록 하는 거잖아요. 깍두기나 이런 건 안 주셨어요. 대신에 이제 그 샐러드와 국을 주셨는데 국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긴 해요. 칼칼하게 했다고. 그런데도 칼칼한 국이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먹었는데도 너무 칼칼해서 약간 입안을 마비시키더라고요. 리프레시 숲이 아니고 패럴라이즈 숲이었어요. 칼칼한 만큼이나 염분기도 높게 느껴졌고요.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되다 보니까 중반쯤 다다랐을 때 물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짜다 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게다가 마지막에 갈매기살 카츠가 나왔는데 얘는 긴 한 피스로 나왔습니다. 긴 한 피스로 나왔으니까 입 안에다가 다 우겨 넣기가 좀 그러니 당연히 이제 앞니빨을 활용해가지고 반으로 톡 잘라서 먹게 되잖아요. 그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오버쿡이 됐는지 질겨요. 질겨질 만큼 기름을 또 가득 함유하고 있어서 뜨겁습니다. 입안에 넣어서 앞니로 깨물자마자 하고 내뱉을 뻔했습니다. 두 피스로 나눠서 나왔다면은 뜨거워 라는 생각은 좀 덜 했을 텐데 그럼에도 질기네 라는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음식에 대한 전반적인 저의 인상이었고요.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좋았어요. 사장님, 셰프님 설명 잘해주시고 친절하시고 또 양이 부족할까봐 더 드릴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좋았습니다. 또 주방 보조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셰프님의 어머님 또한 친절하게 손님을 응대해 주셨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다찌형 오픈키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셰프님이 돈가스를 튀기고 저희한테 잘라주시는 그 공간 바로 옆에 이제 어머님이 보조를 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설거지를 하시는 공간이 있어요. 설거지를 하는 공간이 거기에 구비돼 있을 수 있죠. 그것까지는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희가 한창 코스 요리를 먹고 있는 중후반쯤에 설거지를 하십니다. 그러면 몇몇 손님들은 정면으로 어머니가 설거지하는 광경을 보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단품을 파는 곳이고 음식의 코스트가 2만 원이 안 된다. 뭐 15,000원이다. 우리가 흔히 이제 돈가스집 가면 단품 메뉴 그 정도 하잖아요. 15,000원대라고 하면은 식당 종업원이 내 시야가 닿는 곳에서 설거지를 한다? 뭐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허나 지금 사장님의 구상은 돈가스 오마카세인 거잖아요. 현재 가격이 28,000원인데 아마 본격적으로 돈가스 오마카세에 돌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코스트를 높이시게 될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러면 3만 원에서 최대 4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의 돈을 낸다면은 내가 아직 식사가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내 바로 정면에 시야가 닿는 곳에서 서버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 싶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해합니다.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다음 테이블 준비를 위해서 빠르게 씻을 거 씻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정돈할 거 정돈해야 되는 거 지극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싱크대 배치가 아쉽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식당들도 당연히 손님들 식사하시는데 안에서 주방에서는 치열하게 막 설거지하고 막 별의별 다 일어나죠. 허나 그 주방이 공개되어 있진 않잖아요. 안에서 막 설거지하는 모습이 식당 안에 있는 모든 손님들이 다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다 보니 신조 사사게오 사장님께서 이 에피소드를 들으실 일은 만무하겠지만 주방에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는 싱크대의 위치를 바꾸시던지 아니면 설거지의 시간대를 확실하게 정하시던지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시던지 하는 방식을 택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점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고급화를 추진하는 식당에는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느껴져서 이런 말씀 남기게 됐습니다. 그럼 너는 다시 갈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가봤으니 저는 된 것 같아요. 또 가고 싶은 마음은 안 들었다. 여기까지가 식당 신조 사사게오를 다녀오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진격의 거인 시즌4 에피소드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식당 리뷰로 마무리를 하니까 좀 죄송합니다. 그래도 기왕 이야기 시작한 거 끝맺고 싶은 생각에 이렇게 말씀드려 봤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캐치 테이블의 평가는 좋아요. 그냥 저는 그랬다 라고
예, 좀 인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한 번쯤 가볼 만해요. 방이 잠실 뭐 들르실 일 있으시면은 나중에 그 예약 가능할 때 한번 시도를 해 보셔라 말씀드려 봅니다. 착석한 손님들도 다 젊었고 예,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봄 나 아니거 봄 요봄 난봄 요즘 OTT 뭐봄 난 진격의 거인 시즌 4 봄 에피소드 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조 사사기로!